네, 언중 6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단둘이 하니까 오붓하고 좋죠. 네. 왜 목소리 톤이 갑자기? 아 저는 뭐 둘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저는 원래 이제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습니다. 되게 그 솔직한 것 같다. 네. 많이 해봐요. 뭐 준비해 오셨어요? 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 아까도 잠깐 그 여기도 이슈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출연을 놓고 그렇게 지금 그 뭐 논란이 엄청나다면서요. 출연을 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논란이었고 출연을 하고 나서도 양상이 다르지만 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앞서서 여기도 이슈에서 전한 거를 뭐 여기서 다시 되풀이했으니까 간략히 축약을 네. 하면 원래 그 프로그램의 컨셉이 길거리에서 그냥 보통 시민들하고 만나서 인터뷰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컨셉에 안 맞고 컨셉이 안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부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은 뭔가 저기 출연시키고 네. 그럼 이중잣대 아니냐 뭐 이런 네. 겁니까 논란이? 좀 복합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정치인이 전혀 출연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예. 그 전에도 보면 이제 표창원 전 의원이나 뭐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초점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직업이 특이한 사람들을 불러서 종종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창원 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출신. 그렇죠. 프로파일러로서 이제 그렇지. 출연한 적이 있고 그렇죠. 네. 김예지 의원도 출연할 때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쪽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네.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나가게 되면 검찰총장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로서 나간 거기 때문에 또렷하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부른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제 뭐 출연 전에도 굉장히 그 시청자 게시판이 시끄러웠다. 아 이미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이 아무래도 또 갈릴 수밖에 없는 출연자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논란이 거세다는 뉴스를 봤는데 진보 커뮤니티에서만이 아니라 보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비판이 많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기대가 많았어요. 보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 당선자가 나가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면서 매력을 뿜뿜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저도 이제 생방송을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방송된 클립 화면을 몇 개를 봤는데 그걸 보고 실망을 한 거죠.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방송을 한 게 손해가 됐다. 논란만 커지고 그래서 지지율을 까먹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방송한 내용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그러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편집을 되게 밋밋하게 했다. 그래 보수 커뮤니티는 이걸 비판한다 뭐 이런 뉴스도 제가 봤거든요. 양쪽이 이제 다 비판을 하는데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당선자를 미화했다든지 경직된 분위기를 보니까 당선자가 뭔가 방송 컨셉에 못 맞췄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유퀴즈 제작진이나 혹은 진행자인 유재석 씨를 탓하면서 유퀴즈 이제 안 보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진보 커뮤니티에서는 주류였고요. 보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재미없게 일부러 좌파 제작진이기 때문에 일부러 재미없게 편집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아니 언론에 얘기하기로는 촬영을 2시간 했다는데 방송 시간은 20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해명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란 건 얘는 하루 종일 찍는데. 그러니까 한 4-5시간 찍고 뭐 한 20분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엑기스만 쫙 뽑아서 편집의 묘미라면서요. 이거는 또 제가 그 시선집중 출연자 중에 몇 안 되는 예능 출연자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진행자하고 저하고는 이제 둘 다 이제 예능 출연을 해본 가락이 있으니까 왜 저를 끌고 가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 이제 가면 저 토론했을 때 5시간 찍었더니 30분 나가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했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예, 뭐 저 방구석 일렬이 예능 프로구나, 그죠? 그렇죠. 거기 이제 몇 번 나갔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촬영은 몇 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그래서 나중에 편집된 거 보니까 오, 바로 다 잘렸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출연료가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출연료만 잘 들어오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럼. 근데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작 공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토크가 어떤 내용으로 토크가 이루어지? 저는 솔직히 못 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다시 보기가 돼야 실제 내용이 어땠는지를 하나하나 리뷰가 가능한데 네. 지금 이제 유퀴즈 온 더 블럭의 공식 홈페이지나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카카오 TV나 이런 데에 클립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서 영상 클립이 그날 출연자가 이제 당선자 말고도 총 4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의 출연자들 거는 다 올라왔는데 당선자 것만 이 논란을 의식했는지 티빙에는 아직도 있다는데? 네? 티빙에는 있다는데? 티빙에는 있대요? 제가 티빙 가입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아무튼, 넷플릭스하고 네. 디즈니 플러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데 돌아다니는 이 짤막하게 잘린 그 클립만 몇 개 봤는데 실제 분위기가 이전에 유퀴즈 방송하고 내용이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 뭐 진행자들이 농담을 던지긴 하는데 이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상무님 모시고 하는 그 저녁 회식 같은 분위기. 그 상무님 딴에는 이 농담을 치긴 치는데 이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될지를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잘 감을 못 잡는 그런 것 같은 약간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적되는 거는 기존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의 거의 재탕이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 시절의 뭐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얘기는 별로 없고 그 전에 나왔었던 것들 위주로 다시 나오다 보니까 뭐 신선함이 좀 떨어지고 굳이 왜 유퀴즈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가 되는. 자, 그럼 한번 좀 논점을 추출해 보시다. 몇 가지 이제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컨셉과 다르게 왜 정치인을 출연시켰느냐, 뭐 이거는 뭐 다 판단할 테니까 뭐 그냥 환기만 하고 넘어가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노 했는데 왜 윤석열 당선인을 출연을 시켰느냐? 이거는 일단 지금 진실 게임 공방이 있는 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어제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4월 경에 출연 의사를 타진을 했었는데 그때 유퀴즈 측에서는 프로그램 컨셉과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자를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권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혹은 뭐 내부여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출연 결정이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CJ ENM 측에서 이 미디어 오늘 보도에 대해 가지고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는 바람에 그러면 출연 요청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뒤에 또 바로 또 따라붙은 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네. 왜 거짓말을 하냐 CJ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4월에 출연 요청을 했는데 프로그램 컨셉트 안 맞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접었는데 김부겸 총리도 저거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부겸 총리 얘기도 있었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바람에 CJ하고 이제 청와대 사이에 또 진실 게임 공방까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뭐 이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우연히 어제 이제 청와대 행정관 한 분하고 이제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접부서예요. 관련 부서여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난해 4월에 취임 4주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만 출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대통령의 이발사라든지 구두 수선사라든지 이 청와대 경내에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평범하지만 독특한 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러면 이제 유퀴즈 컨셉에 어느 정도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패키지 기획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거절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사 프로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는 그 지상파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A 정당의 뭐 대표는 그러니까 그 출연했는데 B 정당의 대표는 출연을 안 했어. 근데 안 했는데 저희가 섭외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A 정당 대표 인터뷰 기회도 날려야 될 거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판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또 해야 되니까 한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균형을 위해서 이건 좀 아니다. 선거 국면이나 예를 들어서 이럴 때 그때 또 포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쪽이 출연 안 한다고 해서 나오는 문제고 이거는 출연하겠다는데 거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아이고 어서 옵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이 출연한다고 하면 네. 뭐 저희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더더구나 그렇지만 네. 사실 감히 출연 요청도 잘 못하잖아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뭐 하긴 해요. 하긴 합니까? 근데 보통 다 까여서 보통 까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김부겸 총리만 하더라도 이제 뭐 출연은 요청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굉장히 어려운
아니, 경우가 저는 많은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니 어서 옵쇼에도 부정한데 왜 그걸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만약에 CJ나 혹은 뭐 유퀴즈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청와대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이 나오니까 그럼 뭐냐 이렇게 된 거고. 근데 거기는 왜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CJ ENM 대표, 그러니까 CEO의 기존 경력까지 지금 네.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이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가 당선자하고 이제 동문이죠. 그리고 93년에 이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내고 쭉 검사로 살다가 2013년에 이제 CJ 법무실장 거쳐서 재작년 12월에 대표이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검찰 출신 인사라서 지난해에 계속 이제 검찰하고 갈등을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속칭 까고 이번에 당선자는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것도 네. 그건 너무 티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 이제 박근혜 그 정권 당시에 조금 티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도 번지기도 했었는데 SNL 코리아에서 인기 코너였던 여의도 텔레토비 거기에 이제 그때 엄청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기억해요, 그거는. 또라는 캐릭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캐릭터다 해서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폐지가 됐었던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연장되는 이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 논란이 있고 윤지수님이 문재인 대통령 CJ가 출연 거절했으니까 시선 집중에 받읍시다. 일단 이제 일단 요청부터 좀 받아본 다음에. 청와대가 알아서 요청을 하는 걸 기다리는 건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청와대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네. 뭐 재판될 거니까 뭐 이것도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야지. 굉장히 독특한 의견이시네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듣고 있을 텐데. 그다음에 그냥 세 번째 논점이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좀 그러니까 목에 힘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 뭐 그다음에 뭐 행정 수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뭐 자주 출연하죠. 자주 출연하죠. 네. 저는 출연하는 것처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욕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출연을 하는데 그것이 용비 어천가나 홍보 방송으로 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을 어떻게 이제 잡아낼 것인가 이게 되게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격 시사 프로라면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면 되니까 사실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근데 예능 프로에 출연하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추경 편성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예능에서.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신변잡기로 흐르면 홍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유퀴즈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뭐 집사부일체나 이런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던 얘기를 재탕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마 이제 방송 내용을 구성할 때 뭐 저희가 이제 제작에 참여를 해봐서 알지만 미리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참모진이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대선 국면에서 써먹은 뭐 좀 몽글몽글하고 좀 재밌고 유쾌한 에피소드가 몇 개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탕하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좀 제작진한테 좀 자율적인 폭을 줄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처럼 대통령 정도의 정치인들이 미디어에 굉장히 친화적이라서 자주 등장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방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진행자가 논쟁도 벌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방송 출연 자체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나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는 서로 간에 약간 긴장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버락 오바마를 예로 들자면 오바마 대통령 예로 들자면 임기 중에도 그냥 레인나이 쇼 같은 그냥 심야 토크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예능과 뭐 교양의 중간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도 실제로 자주 나가고 퇴임 후에도 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직접 어떤 기획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지 토크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디어와 굉장히 친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알다시피 아예 그냥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스타 출신이고 그러니까 아예 노출도가 높아버리면 자주 나오는 거에 익숙함에 따라서 제작진이나 진행자들도 대통령을 좀 더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유재석 씨의 그 어떤 진행 스타일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유재석 정도의 초 A급의 진행자들도 대통령 당선자 정도를 마주하게 되면 저렇게 긴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능 프로에서 뭐 대통령이다 내지 뭐 그러니까 뭐 힘센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다 부른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떻게 비껴갔냐면 이제 주로 어떤 신변 잡기 중심으로 홍보성으로 가는데 일방적으로 가면 욕 먹으니까 여기서 나오면 여기도 나오게. 그렇죠. 거기서 어떤 출연의 균형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대충 넘어가 버리는. 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그래서 없애버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능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배운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게 구현되는 게 바로 예능 프로여야 되잖아요. 시사 프로에서는 풍자와 해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면으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시사 프로라면 정통 시사 프로라면.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비껴가면서 풍자를 하고 해악을 하는 게 예능 프로의 본령이고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출연을 시키고 풍자와 해악을 하면서 일정 만약에 그게 됐다면 이런 또 논란을 빚었을까? 빚었겠죠. 왜냐하면 또 그러면 지지자들은 또 막 왜 대통령한테 왜 그러냐. 네, 예의 없이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저는 나오고.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이른바 힘 있는 분들의 유연성, 유연한 태도.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보는 시청자들에 있어서도 유연한 태도. 이것도 사실은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NL 코리아 그 자체인데 CJ ENM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렇죠. CJ ENM에서 하던 시절, 그러니까 TV에 나오던 시절에는 그래서 풍자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렇죠. 쿠팡 플레이라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간 거기서는- 지금의 맞아, SNL 맞아. 코리아. 지금의 거기서는 뭐 일테면 이제 인턴 기자 컨셉을 하고 있는 인턴 기자 주 기자가 아주 주 기자가 아주 희한한 그냥- 질문을 막 던지는. 그렇습니다. 예상 외의 그렇지. 질문. 그런 게 풍자 해악인데 그건 또 오히려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나 혹은 플랫폼이나 뭐 내지는 이제 정치인 자신이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는 그래도 그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도 나오고 또 균형을 맞추죠. 심상정 후보도 다 나왔으니까 어찌 본다면 그것이 이제 그 사전 논란을 차단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후보한테는 왜 이렇게 세게 풍자를 하고 저쪽은 약하게 하는 이 논란은 또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거쳐가면서 하나 좀 그래도 이제 경험의 그러니까 그 공통 분모가 형성이 돼야 그렇죠. 그게 잣대가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한 건건마다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이 기회에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서로 다 좋겠다.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 흔히 싶은 보는 대로 생각이 좀 이제 해당 정치는 그냥 예 하고 그냥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서진이 그러니까요. 전화로 왜 우리 의원님한테 왜 그런 질문을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억하 심정이 많으신가 봐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나 봐요. 억하심정이라니. 저는 항상 이 공정의 화신으로서 네. 균형 잡힌 인터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짜투리로 하나 이제 논점 말씀을 드리자면 유퀴즈 방송이 되기 직전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재인 다큐 vs 윤석열 유퀴즈. 그래서 20일 밤 동시간대 맞붙는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가 뭐 KBS 1TV라든지 이런 데에 방송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한 편씩 공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퀴즈 방송하는 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식의 이제 제목을 달아서 실제로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닌 두 대상을 덧붙여 놔서 장사를 했더라. 저도 결국 낚여서 클릭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 장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넘어갑시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 또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진보 보수 매체 관계없이 굉장히 이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15일과 18일에 연속으로 사설을 게재를 해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거론을 했는데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라고 달았고요. 18일자 사설에서도 위법 없다 변명까지 조국 사태 닮아가는 정호영 의혹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판의 강도나 정도 혹은 방향성에서는 조국을 거론하긴 했지만 조국 그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특히 검찰 수사를 거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자, 2019년 8월로 가면요.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 씨는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인데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이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조고요. 예. 2019년 8월 27일에 저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로는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도 2019년 8월에는 오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9년 8월 29일에는 조국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 검찰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한 데 비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라는 대목만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라고 사설에 적거나 예. 조선일보의 이제 18일자 사설 같은 경우는 민심이 윤 당선자를 향해 회초리를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18일자 사설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일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점이 지방선거 걱정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세우면서 비교를 하고 있고 그렇죠. 동일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도의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 우리 애를 혼날 때 다른 사람 선생님한테 혼나면 더 이제 애가 심하게 혼날 테니까 내가 미리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왜 혼내도 내가 혼낸다. 교사 선생님을 들으면 화내실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혼나야 되는데 네. 사적으로 혼내가지고 이걸 이제 무마하려고 드는 학부형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느낌은 아닌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툭탁거리면 이제 우리 애가 뭔가 좀 가해를 한 것 같으면 그렇죠. 오히려 엄마의 목소리 왜 그랬어 막 해갖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혼쭐을 내서 6일 지방선거 때 이제 덜 혼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갖게 되는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게 이제 1차적인 제 의문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건데 네.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설에서는 그렇게 정호영 당선자를 혼을 냈지만 조선일보 주말판 아무튼 주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지긋지긋한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의도랑은 다르게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제 사생활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망신주의 위주로 흐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호영 후보자를 이제 비호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 있었고 서울신문도 어제자로 좀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나왔는데 아내도 자식도 다 반대. 신상 털기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도 항상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제예요. 예. 야당일 때는 송곳 검증을 위해서 이제 사생활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당이 되면은 미국식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사생활은 건드리지 말고 비공개로 검증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언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은 신상 털기한다고 비판하고, 뭐 이제 진보 정권일 때는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논조로 바뀌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대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선 때 버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번에 버카 나왔죠. 버카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뭐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선 때 그러니까 준해서 본다면. 네. 그죠. 농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LH 사태 때의 논조하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한 후보자들에 대한 논지가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때 어떤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들의 검증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대선은 아직 투표 행위라는 게 있지만
장관은 그게 없이 다만 청문회라고 하지만 성격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 검증의 과정에서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안 하는데? 어제 그래서 이 바뀌는 논조를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아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월간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는 망신주의기 인사청문회 안 된다, 사생활 검증은 따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냈는데 2019년 8월 이때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아예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은 안 건드린다라고 이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인사청문회의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영역은 철저히 배제하고 깔끔하게 후보자의 자질, 정책만 가지고 청문회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일단 사생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라도 그것이 공직 수행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즉 판단력, 언행 및 주장의 일관성, 위법, 불법 행위 뭐 등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93년에 클린턴 행정부 때 법무부 장관 지명됐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게 드러나서 이제 낙마한 경우, 그리고 이제 89년에 조지 H 부시 때에 이제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음주벽이 문제가 돼서 낙마했던 경우,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판사로 연방 판사로 지명했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적 기사가 문제가 돼서 낙마했던 경우, 이 인종차별적 기사가 문제가 돼서 낙마했던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칼럼이 바로 떠올라가지고 네. 조선일보의 지금 입장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뭐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생활이라고는 단어가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벌였다는 어떤 뭐 그 스토리가 있는 어떤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연애사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 대한민국에서 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그 도덕적 잣대가 이미 충분히 활용이 돼서 그게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치 역학구도를 뒤바꿔놨던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했던 땅 투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수사에서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제 거의 총궐개하면서 나타났던 경력 위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잖아요. 위장 전입 사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법카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문 공동 저자 올리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그건 공적인 담론이잖아요. 그게 왜 사생활이 여기서 왜 들어 나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것도 정권 따라서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네. 언론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가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했다. 이렇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 후보자도 한 명 있긴 한데 뭐, 예? 그런 후보자도 한 명 있긴 해가지고 뭐 꼭 저런 것까지 꼭 건드려야 될까? 뭐 이거라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공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국민적 선택과 평가의 잣대로서 이미 작동을 했던 문제들이잖아요. 그걸 뭐 사생활이란 말로 어떻게 이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갑시다. 네.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이제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고 굉장히 좀 흥미로워가지고 클릭을 해봤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예. 부천 한동훈 건물 가보니 교통호재로 가격 급등 40억 원 달할 듯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제목만 봐가지고는 한동훈 후보자의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탐사 보도를 한 것 같은 이제 컨셉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클릭을 들어봤는데 이제 요즘 그 인터넷에서 줄임말 중에 이제 조금 된 제목이긴 하지만 재곤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 보도도 제목에 본인이 지어낸 거 아니야 혹시? 이거는 항상 쓰는 말입니다. 이거 재곤내가? 심지어 한 10년 된 용어입니다. 이거. 네, 제목이 곧 내용.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해하니까 미안한데 새길로 한 번 빠지겠는데. 네네네. 요즘 그 신조에게 뭐 어쩔 TV, 저쩔 TV 이런 말을 한다며요. 네. TV가 왜 나와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는 용어의 실제 의미를 따지는 순간 이미 아재가 됩니다. 꼰대가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TV 저쩔 TV를 하면 누가 좀 깐죽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그냥 라디오로 하면 안 될까? 라디오로요? 어쩔 라디오 저쩔 라디오? 알겠어요. 제가 그걸 한번 좀 이 유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곤내? 네, 재곤내. 제목이 곧 내용. 그래서 한동훈
건물이라는 이 부천에 있는 이 부동산을 실제로 기자가 가봤고요. 가봤더니 교통 호재로 그 건물이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4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답니다. 추가적인 어떤 그 논평 내용이라든지. 아니 잠깐만. 예. 그 보통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 부동산 투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얼마로 올라서 차익을 얼마나 냈다. 보통 부동산 관련 뉴스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원 아니에요? 차익을 냈다고 이제 추가 보도를 할 수 없는 게 건물을 매각을 안 해가지고 차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 정도만 기사 안에 적어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저는 좀 굉장히 좀 그 근데 이 건물에 주목한 이유가 뭔데요? 한동훈 건물이라서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일테면 한 후보자의 부친이 이 건물을 88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2004년에 부친이 사망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한테 상속됐다. 이 내용이 하나 또 나오고요. 2017년에 지하철역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주변의 다른 건물들하고 비교하면 실거래가가 아마 4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자체에서 이래서 상속 과정에서 무슨 뭐 탈세 의혹도 없고 뭐 제기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건 뉴스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여기 뭐 가서 건물의 세입자들도 만나서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들였다. 라거나 그렇죠.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건물을 조명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 부도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겼거나 챙길 수 있다라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부친이 사망을 하면서 아들한테 상속을 해준 건물인데 네.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마치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걸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좀 부럽긴 하죠. 그렇게 상속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기사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었던 기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일테면 상속 과정에서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이제 관련된 뭐든 세금 문제가 물려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이 탐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보도 가치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럼 몇십억 되는 건물을 왜 상속받았어? 이렇게 물 수는 물을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거기서 이제 세입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임대료를 싸게 주고 있는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삼을 만한 요소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사를 봐서는. 그러면 기사의 목적은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재산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이걸 알려주고자 함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냐면, 뭐 부동산 전문 그 인터넷 매체들 같은 경우에 종종 연예인들의 가십성 그 부동산 구매 관련된 보도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그 기사의 모양이 이 기사하고 되게 흡사합니다. 실제로 가서 보고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주변 사람들이 이 매매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이런 것만을 보도하거든요. 그거는 가십성 보도니까 뭐 재미로 뭐 이렇게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뭐 인터넷 기사를 낼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은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검증해서 국민들한테 보도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보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도가 과연 이 시점에 중요한 보도였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지금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농지법을 위반해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기도 했었고, 혹은 뭐 이제 본인의 전세 보증금과 관련해서 본인은 5%만 올려서 전세 보증금을 주고 본인이 이제 세를 놓은 경우에는 43%를 올렸다든지, 혹은 아파트를 이제 편법 증여받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탐사 보도를 하는 게 보도 가치로서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러워하라고 쓴 건가요? 착한 임대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저도 5층 건물주만 되면 저도 착한 임대인이 될 용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4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착한 은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니 문제 의식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뉴스에는.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럼 뭔데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 문제 의식의 방향은 보도 가치에 맞춰져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네. 더 길게 갈 이야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